네, 여야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로 불안한 휴전 중인 것 같습니다. 여야 협상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이게 보면 4+1 협의체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지금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 비례의석의 상한선을 정하자는 이 민주당이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당 니들이 말이야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판에 뒤통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평론가님, 네. 이거 뭐 뒤통수 어떤 뒤통수 맞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225석 대 75석이었어요. 근데 이게 250대 50으로까지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기대했던 의석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를 처음에 연동형을 할 때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70%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의 70%의 표는요, 주권이 제한되거나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선거법이 예를 들어서 표결로 가서 무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치적인 타격도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그 연동형을 그렇게 하는 것을 30석 정도로 잠정 합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의당과 그 군소정당들이 손해가 나지 않는 한은 결국에는 합의를 좀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자유한국당도 이걸 너무 이렇게 그 자기들한테 이제는 거의 불리하지 않은 상태까지 가고 있는데 이걸 자꾸 선전전에만 이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선거에서 별로 좋은 그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부터 좀 약간 정리하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희가 그 독일에서 이제 하고 실시 중인 제도를 도입해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독일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 승리한 연합국이 만든 제도입니다. 네. 독일에 절대 다시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등장하면 안 된다. 독일에서는 누가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을 만들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히틀러 재발 방지법이고 과반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어차피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찌 보면 의원 내각제하고는 호응을 합니다. 다수당이 같이 경쟁하거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여당이 필요하고 또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또 강력한 야당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는 양당 구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그 의원 내각제에 맞는 제도를 가져온 게 사실 약간 우리 정치 체제나 우리 정치 문화에는 맞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어떤 그 비례성이라는 게 그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 국민의 모든 표를 사표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그걸 균형을 맞추느냐 이 문제가 연동률이 100%냐 50%냐 또 50%면 50석 가운데 20석이냐 25석이냐 30석이냐 이 논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그 모든 정당이 합의하고 특히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합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두 번째는 또 정의당처럼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는 또 선거법 합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이제 지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국을 볼 때 그 가운데 정당 캐스팅 보트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이제 국민의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바른미래당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간에서 중도에서 균형을 잡아준 역할. 정의당이 만약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중도 정당이 했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진보 정당이 맡게 되는 거거든요. 정의당은 지금 그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좌쪽으로 편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국정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에 깔고 지금 이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걸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조금 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은요. 네. 이게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100% 연동으로 가면은요. 어차피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의석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헌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이걸 50%로 줄여놓다 보니까 50% 날라간 의석을 어디에는 못 주게 되는 것 때문에 위헌성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까 그 설명을 조금 제가 좀 첨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것이 만약에 연립정당 형태로 간다면 그 민주당은 정의당이 연립정당이 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뭐 우리공화당이 됐든 아니면은 뭐 친박신당이 됐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면 또 그것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연립정당이 되기 때문에 꼭 이게 뭐 그 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 이 셈법이 각 당마다 가지고 있는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삐걱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밑에서는 협상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정의당과 앞도 화면 잠깐 보시면 심상정 대표까지 지금 나름대로 장외죠. 뭐 국회 밖도 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선거법이라는 건요. 기존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서 300명 최대 다수가 합의하지 않으면요. 이건 두고두고 선거 자체에 대한 그 효용성 자체의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모으면 어차피 168석인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막을 방법 없겠다. 그렇죠. 말은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럼 300명 중에서 168표로 해가지고 선거법 통과되면 나머지 132명에는 동의를 못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의 룰을 이렇게 정하는 법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서 이제 이도훈 의원 말씀하신 거 하나만 더 제가 더 첨언을 드리면요. 이거는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이건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단식으로 해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한다고 무슨 합의서 써주고 합의서 썼으니까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가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제 할 건지 미국식 정부 통령제 4년 주기 할 건지 아니면 제왕제 대통령제 안 되니까 이원 집정부제 할 건지 내각제 할 건지 큰 권력구조 개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는 선거제도를 맞춰가는 게 맞지 선거제도부터 바꾸는 정치체제가 어딨어요. 진짜 한심한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정의당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앞뒤가 바뀐 거다. 그럼 왜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을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전엔 개헌 얘기합니다. 들어가면 안 해요. 이건 비단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존칭 빼고 합니다. 다 그랬어요. 보수 대통령과 진보 대통령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대한민국 미래 생각한다면 권력구조 개편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선거제 하는 게 맞다. 좀 뒤늦은 얘기긴 하지만 그게 정도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차피 제 얘기대로 안 될 거니까 하나만 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이 지역구 세습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 의장의 이 모든 불법 행위가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예, 위원님, 이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가 올해 1월 1일 날 그 오후에 그 국회의장 저 공간에 뭐 신년 인사하자고 해서 갔더니 어떤 이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드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미 출마 의사가 있다고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이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떤 세습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금수저 이런 지금 흑수저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특히 세습 특히 지역구 세습이라는 거는 특히 민주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식 정치 체제거든요. 이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그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분들 가운데서도 그 부친께서 그 정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뭐 김세현 의원도 그렇고 정우택 의원, 뭐 유승민 의원, 김영우, 더 민주당에는 김영우 의원도 있는데 전부 다 현역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김세현 의원은 부친 돌아가시고 그 한 텀 건너서 무소속으로 나왔고 유승민 의원도 그 부친 돌아가신 다음에 처음엔 비례로 시작해서 지역구도 달랐고요. 민주당에 있는 김영우 의원도 그 지역구가 서대문 갑을로 다르고 정우택 의원도 부친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저렇게 하면은 그 문희상 의장께서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민주당이 받아준다면 지금 아드님 본인은 뭐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일본식 그 정치 세습이 되는데 아마 우리 그 유권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도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드님한테 공천을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문희상 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그 평가가 좋은 굉장히 드문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의회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생에 민주화 운동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분인데 말년에 이런 문제로 그 오점을 남긴다는 건 굉장히 동료 국회의원들 물론이고 그 지역구 그 주민들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잘 판단해서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와 별도로 이것 때문에 그 문 의장께서 어떤 국회 운영을 그 민주당이 유리하게 한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몇몇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패스트트랙 부의하는 것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까지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평론가님, 보면은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 이제 잠깐 보면은 이제 총선 출마 준비하는데 변함이 없다. 문성필 씨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2대 정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뭐 세습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2대 정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거기에 이제 공정성이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문석균 씨가 출마를 하겠다는 지역이 아버님이 현역으로 지금 모든 거기에 일종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공정한 게임이 과연 되겠느냐?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공정한 게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거를 세습이라는 말이 그때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억울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서 정치의 꿈을 키워와가지고 내가 했는데 내가 왜 세습이야 이렇게 오히려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막 덤태기를 지금 쓰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역에서 이걸 너무너무 공정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그래 아들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이 공정한 게임이야 라고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그런 경우는 제가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도 사람들이 별로 지금 탐탁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대기 수요들이 어디를 딴 데를 고르고 싶은데 자유한국당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의 그 기준은 뭐가 되냐? 공천이 돼요. 공천을 보고 사실상 투표할 그 영향을 가장 크게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공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민주당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향후 국회 상황 전망과 또 문희상 의장 관련 부자 세습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